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호소를 했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48시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저 진교훈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당 지도부도 현장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한 건 맞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강서 전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국민과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해 힘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했습니다.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진보당 권혜인 후보 등 다른 후보들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통해 총선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인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투표에 반영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의지가 분출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재개발을 앞당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특히 강서구는 지역 개발입니다.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자, 선관위 보안망 취약, 투개표 조작 가능. 투개표가 조작 가능하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을 점검을 해봤더니 투개표 과정이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과 총선 등 주요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이른바 이 투개표 시스템, 투표, 개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침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내부망, 외부망이 차단이 돼 있는데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있대요. 상당히 취약하답니다. 이 같은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선관위 이번 보안 점검은 기술적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한 것이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해킹에 의해서 조작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 상당히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잠시 뒤에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 시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선거 구청장 1명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승패에 따라서는 여야 지도부의 이 명운까지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표를 꼭 뽑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호 2번 김표에게 여러분의 표를 모아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 일꾼론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 이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근데 저희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이죠. 예. 국민의힘은 좀 전의를 좀 상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은 이겨도 크게 이기는 게 목표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싱크로 들으신 것처럼 여야 모두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봤다면서도 지난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일꾼론, 후보 일꾼론, 여당의 일꾼인 이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역 주민 호응도가 높다면서 승부가 될 만하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오만과 독선 또 무능에 대한 현장 분노가 고조돼 있다. 두 자릿수 격차까지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득표율 격차에 따라서 양당의 내년 총선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질 걸로 보이죠. 이 선거 결과는 대략 오후 10시 반쯤에 윤곽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시 반쯤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표심을 두고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면 기사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강서 보궐선거 여당은 국민의힘에서는 5%포인트 내 박빙을 예상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15%포인트 이상 압승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전망이 조금 다른 걸까요? 기본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강서구, 서울의 여러 개의 구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뭐 강서구에 사는 지역 주민조차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0명이면 지금 5명 정도도 투표 안 할 걸로 보이잖아요. 예. 50%는 물론 안 되고 뭐 40%까지 육박할지 뭐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이 워낙 낮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야 각자의 주장만 있습니다. 뭐 강서구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권자다 이런 것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여야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이게 승리를 해서 뭐 크게 얻는 건 없지만 지면은, 패배를 하면 이게 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금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충격이 가장 적은 경우 5%포인트 내 진땀승인데요. 이 김태훈 후보가 지난 2022년 지선 때도 2.6%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2.6%포인트로 그때는 이겼는데. 네, 만약에 5%포인트 차로 갈리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대비 더 신승했다 이렇게 자평을 내릴 수가 있고 총력을 기울였던 김기현 지도부도 더 힘을 받는 등 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여당이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게 된다면 김기현 책임론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죠. 예. 이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까지도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강서가 되게 이 표심에 대한 선거 결과가 서울 서대문구 같은 다른 지역 선거 결과랑 대충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 결과에 따라서 다른 수도권 민심은 어떠느냐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 민주당이 만약에 패배를 할 경우에 내년 지선과 보궐,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지선 또 보궐까지 3연패를 이루게 되는 거라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에 큰 흠집이 또 불가피해지고 조기 이재명 대표 퇴진론까지 급속도로 부각될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 영장 기각 이후에 지금은 이제 침묵 모드로 돌아선 비명계의 입김이 다시 거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당 지도부나 이 정당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어느 이제 득표차로 갈려지느냐, 이제 그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번 선거를 양쪽 정당이 다 전국 정당, 그러니까 전국 선거처럼 치렀거든요. 예. 당원들이 전부 올라왔어요. 예. 거의 대부분 막 이 강서에. 민주당은 한 50여 명 현직 의원도 갔었어요. 예. 예. 국민의힘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뭐냐면 이 선거에 바라보는 분들이 오신 분들, 그다음에 또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이 선거를 패배하거나 이기거나가 자기 선거처럼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과도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그 느낌으로 이게 어허.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파장이 그 세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당 지도부가 발을 너무 많이 담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선거구가 하나인 선거가 대선하고 이 여기인데 이 선거가 애초에 이제 대선급으로 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구청장 선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4개 이익이 되는 선거 투표를 많이 합니다. 구청장 선거는. 그러나 선거에 또 대체로 보면 좋아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내한테 이익이 돼서 찍거나. 그런데 이 선거는 구청장 선거처럼 가는 게 아니라 전국 선거로 가는 바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거나 아니면 상대가 당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이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좀 지금까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어쨌든 통치 리더십과 여야의 정치적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판 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예측하듯이 한 자릿수로 어떤 결정이 나느냐 아니면 두 자릿수로 누군가 패배나 승리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한 여야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바로 문제 제기가 올 것 같고요. 야당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여야 모두에게 서로 어떤 성찰과 반성의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누가 승리하더라도 승자의 즉 어떤 승자의 오만 이런 거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이제 그 혁신을 좋아하는데 그런 계기로 삼지 않고 오만에 빠지면 어떤 좀 더 다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자, 짧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 하나 뽑는 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이 싫어서 아니면 윤석열이 싫어서 에이 나 이쪽에 투표할 거야 이런 표심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프레임이죠.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청장 뽑는 겁니다. 서울에 20개가 넘는 구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공무원 뽑는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몰아갔잖아요. 예. 민주당식 프레임이라니까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꾸 무슨 전국 선거화 하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각종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마 그거를 표심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그걸 이제 강서 구민들이 정말 강서구청장 뽑는 것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원 유세를 했다가 웬 욕설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1년 전보다 강력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 자, 물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에이 뭐뭐 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서 한 건 맞습니다만 본인은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저게 이제 그 밑에서 유세를 트럭과 이제 밑에 지지자들이 서 있는 거리가 다른 이제 무대에서 연설할 때보다 꽤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연설 도중에도 들리기 때문에 이제 뭐 연설 발언을 틀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도 마이크 타고 들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겨냥해서 민생 치안이 그 사람에게 유일한 장점인데 경찰청 차장을 하는 동안 그 범죄 해결 건수가 지금 1년 전보다 70% 강력 범죄가 오히려 더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밑에 있던 시민 가운데 한 명이 뭐 욕설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철수 의원이 그 욕설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그렇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웃으면서 웃음으로 해명을 이제 그러니까 웃음으로 더 승화를 시킨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이성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 상황과 뭐 문맥,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프레임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 욕설은 뭐 그냥 작은 논란인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이번 이 정권을 만들어낸 사실상 뭐 공신
아니면 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 평가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단일화의 주역이었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안철수 의원 어디 있지?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배제 분위기가 여전하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아마 저는 그 여파로 보이고요. 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그 여당에 좀 힘들어지니까 안철수 의원을 다시 불렀지만 뭐 안철수 의원이 뭐 정말 신이 나서 저 선거를 지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지지자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지자들도 아마 그 지금 이런데 약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좀 힘겹게 지금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투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결과 나온 다음에 그때 분석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투표를 관리하는 곳이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우리 왜 비밀번호 같은 거 막 설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비밀번호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막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 있는 숫자를 많이 연관을 시키죠. 물론 각각 다르게 합니다만 뭐 복잡해요. 10자리 넣으라고. 근데 복잡하다고 1, 2, 3, 4, 5, 6, 7 뭐 이렇게까지 비밀번호 만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때요. 비밀번호를 1, 2, 3, 4, 5 이렇게 설정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니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비밀번호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외부 가상의 해커가 전산망에 어떻게 침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허술한 점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건데요. 예. 이 국정원 등 세 기관이 선관위 전산망 보안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어허. 이 주요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대개는 이제 숫자와 문자 또 특수기호까지 합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으로 어렵게 만들잖아요. 개인들도 한 10자리 만들려고 그래요? 네, 10자리에서 13자리가 기본인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단순 조합으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산망이 쉽게 뚫렸다고 지금 국정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1, 2, 3, 4, 5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실제 숫자 1, 2, 3, 4, 5를 나열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었고 또 장비가 출고될 당시에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 있는 어드민, 그러니까 관리자, 이 어드민이라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드민, 요 ADMIN 요거만 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 5자는 그 장비가 출고되면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인데 그걸 그대로 수년간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또 후보자 명부나 또 제외 선거인 명부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외부로 유출도 가능했고 사전 인가 장비가 아닌 비인가 PC의 경우에도 연결이 가능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어허. 이 국정원은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사전 인가된 접속들만 허용을 하도록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망을 분리하는 보안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웬만한 곳은요. 이 내부망 인트라넷이 있고요. 외부망,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예 못 들어옵니다. 이걸 차단을 해요. 근데 여기는 바깥에서 들어온대요. 비밀번호 1, 2, 3, 4, 5. 어드민 이거는요. 아예 안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컴퓨터를 사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예. 보안 의식이 아예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충분히 그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 물론 저렇게 해서 선관위가 관리했던 그동안의 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니지만 적어도 뭐 북한이든 누구든 선관위를 향해서 그 침투를 해서 뭔가 그 결과를 조작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그 국정원과 그 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 결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번에는 그 조사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정말 과거 선거에서 이런 식의 어떤 선거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선관위에서는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마 이번에 함께 점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선관위의 이런 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자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외부 인터넷을 통해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할 수 있대요. 쉽게 말해서 투표해놓고
안 했다라고 조작을 하면 나중에 본투표 가서 또 할 수 있답니다. 지난번에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코로나 때 왜 소쿠리 투표, 자 사전 투표지를요 이 미투표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야 이래서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니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의심됐던 게 그 소쿠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쿠리의 투표용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투표 관리를 이렇게 하나 진짜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막 거의 기함할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요 핵심적인 게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전 투표 용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갖다가 유령 등록을 시켜가지고 투표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투표용지가 많으니까 사람 네. 수대로 안 하고.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현실로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거 하나마나한 거죠. 예. 투표를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4.15 지난번 총선이요. 그 총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다 교체하고 없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사실 없어서 확인은 불가능한데 이번 보안 점검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또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 선관위한테 보안 점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번에만 응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왜 응했을까?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친인척 왜 그 선관위 직원 그렇죠. 예, 다 아시잖아요. 그 입사시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채용 논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논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짜로 정말 우리 투표가 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죠. 예, 이거를 수사를 더 통해서 해야 되고 감사원 감사도 계속 해야 되는데 핵심은 사전 투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는지 요것도 점검 대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수개표예요. 아, 옛날에 손으로 하는 거. 예, 방식, 이거를 대표 방식. 예, 이게 지금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기계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개표 안 하나요? 안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계 얘기까지 그냥 지금 말씀드리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분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1번에 투표했다 그러면 기계가 그 기계 종이가 투표용지가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1번 투표함으로 싹 갑니다. 지금 보세요. 저렇게 종이가 싹 지나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종이가 딱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USB를 갖다가 옆에다가 꽂으면 투표 결과에 1번에 투표했는데도 2번으로 가게 하고 2번에 투표했는데도 1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USB도 역시 비인가 USB,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은 비인가 외부 USB 저장 장치로도 이 분류기에 무단으로 연결이 가능해져서 아, 그럼 아무거나 갖다 꽂아도 된다? 예, 그렇죠. 외부 USB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 망에서 접속이 가능해지고 또 침입이 가능해서 개표 결과까지도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어난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이 또 한 가지 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또 접근이 가능해져서 사전 투표자를 미투표자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 투표도 하고 또 본 투표에도 투표할 수 있는 이중 투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또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되는 도장이나 사인 파일도 탈취가 가능했고 선거인 명부도 쉽게 빼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선관위의 설명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기계 장치의 경우에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2중, 3중으로 체크를 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동안은 왜 몰랐던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도둑 한 명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그러듯이 창과 방패 대결에서 처음에는
창이 보통의 방패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패가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서 또 창이 못 뚫게 되면 또 창이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건데 해킹에 대한 이런 보안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뭐 해킹은 뚫리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부 협조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뚫리는 경우가 많고 아예 여기처럼 또 선거망과 업무망이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말도 맞는데 이것이 이제 섞여 있으면 내부 협조자에 의해서 뚫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예든 것 중에서 수개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저렇게 이제 분류 편의상의 분류를 하고요. 다시 한번 백묶음을 사람이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안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말하는 USB에 허가받지 않은 USB라는 거는 그 기계에 누군가가 내부자가 협조에 대해서 이제 꽂아서 조작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가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이 너무나 이제 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일상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허가받지 않는 그 USB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이 선거를 사전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서구에서도 다 정착되고 우리도 정착돼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안 된다 또 완전히 수개표하자 이런 거는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의 반론을 조금만 제기하면요. 그 100% 수개표로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로 하는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수개표로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관리 문제는요. 뭐 이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선거에서 진 사람은 끝까지 승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일각입니다만 아직도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얘기를 지금까지. 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보시겠습니다.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에만 급급한 선관위. 자, 선관위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런 일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혼났잖아요, 선관위. 투표용지 소쿠리 넣었다가 혼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고쳤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자가 인터넷에 침입해서 선관위 그 내부 시스템에 가서 그 각종 결과물들을 다 바꿀 수가 있다. 지금 이게 그 보안점검 결과잖아요. 네. 근데 선관위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부정선거가 없다. 이거잖아요. 선관위는 자꾸 선거 부정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선거 부정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몇 표만 만약에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선거 부정입니다. 예. 그 가능성을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가 자기들이 나서서 뭐 직접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외부 세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아니면 뭐 특정 어느 곳에서 그 선관위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 결과를 만약 바꿨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뭐 굳이 선관위 내부자가 거기에 협조를 안 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침투가 되는 거 해킹이니까. 북한 해커들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해커들입니다. 악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해킹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해킹 대회는 북한 그 뭐 대학생이나 뭐 이런 데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상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 해커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양성하고 또 국가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선관위가 뚫렸다는 사실을 굉장히 선관위 자체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관위는 지금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요. 선거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선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국정원의 발표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갑자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온 것은 선거 개입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여론조작, 해킹 운운하며 선거에 마술을 뻗치려는 정략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무슨 논평을 저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끔. 아니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 점검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더라. 지금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 개입하려고 하면 저런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보안 점검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과도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저는 논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선거나 투표제도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받았으면은 고쳐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그거를 마련해야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미스터리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많은 식사는 누가 다 먹었는지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 바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당시 이재명 지사 부부를 보좌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실제로 그 많은 식사량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안심용 하는 거, 그 X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잔치를 하시나? 친구들 부르시나? 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 봐.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자, 당시에 초밥 10인분 그 많은 걸 누가 다 먹지라고 했던 얘기였는데 저 때만 해도 김혜경 씨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 후보 당시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관리를 못해서 불체불찰로 관리를 못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지사도 법인카드를 쓴 것 같은, 알고도 쓴 것 같은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자, 권익위가 그동안 의혹을 조사해 왔어요. 어떻게 잠정 결론 내렸습니까? 예, 어제 이게 이 지사가 직접 당시에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권익위가 조사 결과 판단을 내렸다면서 어제 대검으로 사건을 이첩시켰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사해볼 만하다. 네, 지난 8월 달에 이 제보자가 권익위에 추가로 이제 진술을 하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했던 이 제보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경기지사로서 아침에 사택에서 먹는 식사 그리고 또 사택으로 올리는 식사 이런 것들에도 법인카드가 쓰였고 이걸 본인이 개인카드로 부담했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 모든 행위들은 김혜경 여사뿐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한 것들도 있었다. 주말에도 식대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 대표와 그 자리에서 만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 경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권익위에 신고를 추가로 한 거거든요. 예. 이미 공익제보자였던 신분으로 또다시 추가 진술을 내놓은 건데 권익위가 이를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전원위원 회의를 열어서 소집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대검으로 이첩을 했는데요. 이 권익위는 140여일간 지속적으로 이 법인카드가 쓰였고 거의 매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간과 지속성 또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을 비춰볼 때 당시 이재명 지사도 인지했을 가능성,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샴푸 살 때도 썼고 여러 가지에도 이게 사용이 됐다.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 측은 무슨 소리냐.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났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했죠.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더 이상 밝히기가 어렵다고 해서 좀 그냥 처분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문제예요. 지금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다 얘기한 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법인카드로 그걸 사서 이재명 대표 공관에다가 이제 전달하고 거기서 이재명 지사 만나기도 하고 이랬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사실은 이거와 별개로 지금 경기도의 총무과 직원인 배모 씨라는 5급 공무원 이 사람이 계속 법인카드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공간에다가 물건을 공급한 거 아니겠어요? 식자재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위에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도 있고 기획관리실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총무과의 5급 직원이 계속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의 음식물이나 이런 걸 계속 법인카드로 사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결제해 줬을까요? 저는
경기도 내부의 결재 과정에서 지사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사건의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이첩을 받은 대검찰청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 사건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대요. 왜냐? 국감 있잖아요. 지금 국감 기간인데 19일 날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바로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이재명 지사 밥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2층 이재명 지사 침실 옆에 있는 사무공간 테이블에다가 갖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어느 부서 배치되어 있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전에 제가 산하재단 있을 때 저를 뭐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자, 제보자 7급 공무원 A씨. 최지훈 기자가 계속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화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 얘기를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서도 또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듣고 놀랐는데 이게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 바로 물었던 게 이게 야당도 합의를 그럼 해준 증인 채택인 겁니까?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느냐?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아예 그 출석 요구서를 받았더라고요. 정무위원장이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거든요. 어허. 근데 백혜련 의원의 그 직인이 찍힌 정무위원장 직인이 찍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인으로? 예, 참고인 신분인데 이게 이제 어제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당이 요구하는 참고인 또 증인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도 지금 끼어 있는 건데요. 어허. 오는 19일에 정무위 이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 권익위의 행정 처리가 미흡하고 공익제보자로서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 확보를 하는 일처리가 지연되고 또 미흡했다 이런 주제로 이 참고인 A씨를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동의를 해서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다소 이제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증인 채택을 했는데 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야당 쪽에도 물어봤는데 이거 지금 동의를 한 거냐. 어제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민주당 측으로 받은 연락이 예? 이 증인 의결이 되긴 된 건데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이분이 이제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참고인 누구 권익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도에는 늘 이제 익명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법인카드 이런 내용이 또 그 참고인을 설명하는 설명 내용에는 빠져 있었다. 어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 목록 가운데 한 명으로 이 사람이 껴 있었던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의결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정무위원장 이름 어느 분?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도장 꽝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출석 요구서에 찍혀 있고 이 증인이나 참고인은 간사단에서 합의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이거든요. 근데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몰랐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야. 네, 국민의힘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참고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제 증인으로 의결이 되더라도 추후에 이제 취소 요청을 하게 되면 양당이 합의를 해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참고인을 이제 국회로 불러들인 게 국민의힘의 강민국 의원이거든요. 어허. 지금 강민국 의원은 절대 이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 불응을 얘기할 생각이 없고 출석 취소를 얘기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완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A씨의 실명이 나왔겠죠. 이 사람 뭐 나오라고 그래요. 잠깐만. 그 사람이 그 제보자야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안 되지. 안 돼. 근데 무슨 소리야. 한번 합의를 했으면 끝이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이것 갖고 또 한번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건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간사끼리 합의를 하면은 그냥 그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참고인 출석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근데 사실은 이분이 공익 제보자예요. 예. 현재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익 제보자를 불러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와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이 좀 약간 궁색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실수인 건 맞잖아요. 그날 당일날 국회 출석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에 와가지고 다 합의해 줘놓고 지금 와서 내가 그거 몰랐다 그 사람인 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취소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그걸 취소해 주겠어요? 그리고 그런 규정도 없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통지서를 증인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증인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군요. 아니 나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죄송합니다. 가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무위원장과 간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데 문제는 이제 건의기에 공익 제보자 처우에 관한 것만 질문하는 걸로 알고 이제 어쨌든 합의를 봤을 것 같은데 예. 이 사안은 강민국 의원이 좀 눈가림을 해서 불렀는데 정말 공익 제보자 처우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를 숨긴 상태에서 정인 신청을 했던 건데 민주당은 이제 모르고 대응했고요. 그런데 다만 국회 내에서 이 정인의 일방적 주장이나 지금 뭐 재판과 수사가 끝났고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방적 주장을 다시 한번 들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망신 주기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재판장으로 가보시죠. 이 재판정에서 돈다발이 등장을 했답니다. 돈다발. 한두 푼이 아니에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 과정에서 현금 5만 원권 100장 이렇게 100장이 되는 묶음 돈다발 6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3천만 원에 달하는 돈다발이 등장을 한 이유 뭐였습니까? 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이 3천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직 코트 속에 돈을 넣었다. 이 과거 정황을 재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20년 10월에 정 실장에게 다시마 비료 사업 청탁 대가로 3천만 원을 전했는데 이 정민영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돈을 받고 이 돈을 5만 원권 현찰 뭉치 세묶음으로 편지봉투에 나눠 담은 뒤에 2개를 코트 안주머니 또 1개를 바깥 주머니에 넣은 채 코트를 재우고 채워 잠갔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 사파를 그렸는데 저렇게 입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상상을 해서 근데 모직 코트를 입었다고 했어요. 참고로. 예, 근데 이게 당시 10월이기 때문에 코트를 입기에 좀 이르지 않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에 내가 저 옷을 입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재차 답변을 했고요. 예. 이 코트가 재현된 게 당시 이제 과거에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제출했던 코트를 검찰이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 전 본부장의 코트인 거고 재현했던 이 현금은 모형 화폐를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 돈은 아닙니다만 자 돈을 줬어요. 어떻게 줬는데요? 제가 옷 속에 이렇게 넣었어요. 무슨 옷? 그랬더니 모직 코트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양털 코트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가능해 10월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0월이면 뭐 그 정도 양털 코트, 그러니까 모직 코트를 입을 정도의 기온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변호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니다. 그때 날씨가 꽤 쌀쌀했기 때문에 그걸 입은 걸로 본인은 기억을 한다. 자, 양털이라고 해서 뭐 부한 막 털이 막 잡혀 그런 있는 건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양모 모직이라고 짠, 하니까. 모직.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뭐 10월이 돼도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때 기온이 뭐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두꺼운 옷을 10월에 입느냐 안 입느냐 뭐 이거는 진짜 아주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기 전에는 그렇죠. 한겨울용 이걸 입기 전에는 그거는 약간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일단 저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자, 양측의 주장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죠.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렇게 유동규 씨를 통해서 재연을 했는데 변호인은 자꾸 이 코트에 대해서 아니 그 계절에 무슨 양털 코트예요 자꾸 하는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양털 코트라고 해서 양털로 된 옷이 아니에요. 털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털로 짠 모직 코트입니다. 우리 양복 모직 양복 많이 비싸요. 모직 양복은. 아무튼 그 모직 코트를 입었다는 건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 지점이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입증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뇌물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그럼 뭐 007 가방에다가 10,000원짜리로 뭐 했더니 뭐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법정에서 재현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지. 네, 그거를 재현해요. 검찰 측에서.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과 박스에 돈을 넣어서 뭐 어떻게 해갖고 트렁크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과 박스를 찾아요. 비슷한 걸 찾고 거기다 돈을 실제로 넣어보고 그걸 재현합니다. 그렇죠. 비타민 그 박스 종이 박스에다가 네, 해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야, 다 들어가네. 뭐 1억이 저 안에 다 들어가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재현하는 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동구 본부장이 그때 당시 내가 모지 코트를 입었는데 그 코트 안에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넣고 그때 줬다. 이러면 그걸 지금 재현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요. 확 오지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그러니까 신뢰하는 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옷도 실제로 제출을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이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를 일단 정하지 못하고요. 뭐 15일인가 16일인가 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옷도 그때 내가 양털 코트를 입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옷도 특정하지 못하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탁자 위에 놨다, 뭐 서랍 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서 약간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야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제 지켜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됐죠.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 국정감사에서는요, 뭐 민주당에서 계속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빨리 들어와서 시작하시죠. 아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막말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할 얘기 없겠어요?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요? 자, 막말 논란 끝에 첫날부터 파행됐는데요. 자, 일단 국감 시작이 됐습니다만 국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어제가 국정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이죠. 제가 보기엔 뭐 사실은 과거에도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데 피켓 같은 거 써놓고서 뭐 그 이제 일종의 시위죠. 뭐 여러 번 우리가 봤는데 뭐 어제도 그런 거의 일종으로 보이고요. 이제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기선제압용으로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 아닌가. 뭐 국회에서 저는 국정감사에서 아직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늘 보아온 장면입니다만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요, 갑자기 가수 김광석 씨가 소환이 됩니다. 노래까지 불렀나요? 함께 보시죠. 장관님, 가수 김광석 씨 아시죠? 김광석 씨요. 네네, 잘 압니다. 장관의 목소리로 네. 김광석 씨 목소리를 한번 흉내내겠습니다. 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AI의 유인촌 장관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만들어봤습니다. AI 발달이 고도화돼가지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5월 발의한 AI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AI 표기법에 대하여 우체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건데요.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목소리가요, 김광석 씨가 부르는 노래를 유인촌 장관이 마치 부른 것처럼, 뭐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죠. 뭐 요즘엔 목소리도 바꾼다니까요. 앞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 이게 누구 노래인지. 자, 이게 유인촌 장관의 노래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더
눈물 때문에. 머물러 있는 진짜 너무 잘하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감사합니다까지 나왔겠습니까? 노래를 저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잘 부르는 것처럼 만들어주니까. 뭐 저런 장면도 있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국토위 국감에서는요. 논란이 됐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 야당의 공세에 비교적 여유롭게 대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 그럼 전문 지식도 없이 왜 그 일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제끼시고 앉아서 그런 것 같아요.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답변 태도 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느냐, 허리가 아파서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느냐?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를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상임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먼저 야당은요, 국토부가 닷새 전에 내놓은 고속도로 종점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그 내용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송영 의원 같은 경우에 4분 거리 차이에 이 대안으로 내놓은 노선이 차량 6천여 대 교통량을 더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산출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여당은 이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논란을 지적했고 원희룡 장관은 이에 대해서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다 이런 규정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과방위 그 국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지원 기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나오고 이러자 KBS 출신이죠. 정필모 의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과방위를 이제 담당하는 대표 의원이 정필모 의원이 있는데 이 과방위 의원들 특히 정필모 의원이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도 사실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대책팀까지 꾸리고 또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민영배, 철험회 소속이죠. 민영배 의원까지 가세를 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 탄압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요. 규제의 법적 근거는 방송법과 방심위 설치법에 다 있다. 규정이 돼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맞불을 놨습니다. 또 이동관 위원장 포털 대에서도 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를 특정을 했고 또 포털 대표자의 책임성을 재고를 하는 등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감 상황 매일매일 들어오니까요.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움직이는 정치권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니까 자, 이제 가장 큰 핵심 쟁점, 과제 중에 하나, 물갈이, 누가 어디로 가고 누구는 출마 안 하고 새로운 인물로 이번에는 좀 총선 새롭게 좀 치러보고 이런 얘기 나올 때 됐습니다. 추석 끝나고. 이러자 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먼저 공을 올렸죠.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안 나가겠다. 서울 출마. 그런데 어디? 마포을. 거기가 누구 지역구죠? 바로 이분 지역구인데 내 지역구에 오겠다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한동훈 장관도 온다고 오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온다면 손님이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이거지. 오려면 자, 정청래 의원, 내 지역에 오겠다고 적어도 한동훈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대권 주자 1위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그걸 인용해 가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서울 마포구에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한 거는 본인의 체급을 높이는 거죠, 스스로.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3선을 했습니다. 예. 그 해운대에서 아주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뭐 물론 부산 지역이라는 데가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서울로 온다고 하니까 하태경 의원을 약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하태경 의원이 약체인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정책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근거로 하태경 의원을 약체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꾸 저런 거를 이제 그 논란을 불러 일으켜서 전 본인 체급을 올리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중진 의원들 정도 되면, 그러니까 3선 이상이라고 하죠. 3선급 정도 되면 뭐 자기 지역구에 또 4번 그동안 12년 했는데 뭘 또 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지역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저 얘기는 지난 총선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아, 실제로 그럴까? 예, 그건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요? 왜 회의적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3선을 하신 분들 대부분 TK, PK 지역이잖아요. 사실 이제 공천만 되면 보통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이 수도권처럼 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진짜 선거 운동은 사실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선거 운동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과연 가능할까? 짧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당 대표는 부울경 출신 당 대표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TK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수도권이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른다 이런 지적하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에 계셨던 그거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선거 운동을 해보면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이게 다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운동이라는 게 후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운동원들도 있죠. 나중에 보면 진짜 진영이 쫙 갈립니다. 그러면 그 몸싸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당 지지율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네, 그다음에 선거 운동의 방식도요. TK나 PK에서 하는 방식대로 쓰면 필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선거 운동 그 방식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모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다만 피부로 느끼질 못합니다. 아, 체감을 못하는군요. 체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오니까 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도권과 이 영남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도권은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수도권은 진짜 힘들다. 낮을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거는 강서구라는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어떻다, 뭐 서울이 어떻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책 또는 대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미경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 이상 용퇴하거나 불출마하거나 또는 지역 바꾸거나 이런 거 많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과거에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도 뭐 비슷한 견해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뭐 민주당에서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지역에서 손쉽게 그 4선 배지, 5선 배지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서울에 와서 험지에 나와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도박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강제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 선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에게 이 자기 출마하는 지역구 바꾸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다. 힘든 거죠. 거의 뭐 무기징역 선고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로 예.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해 보죠. 민주당 역시 이미 이 얘기 나왔어요. 3선 이상들은 뭐 좀 험지 출마론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출마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일부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들이 지금 그 지역 가서 선거운동 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 오비락이라고 할까요? 거기 가서 뛰는 그 정치 신인들이 죄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친명계래요. 그러니까 비명 지역구에 현역 의원 빼기 위해서 친명 신인들을 대거 포진시킨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상대당이지만 하태경 의원이 일단 물꼬를 텄는데 민주당은 반대로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가장 취약 지역인 영남과 충청을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 있는 삼선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요구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열렬 당원들이 뭐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출마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내부 혁신의 문제로 등장할 것 같은데 선거는 이제 세 가지가 갖춰야 이깁니다. 즉 분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상대에게 이익을 안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자기 핵심의 영역은 주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호남인데 호남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어떤 중진들 그리고 수도권은 이렇게 이제 오래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지역 지역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는 내부에서 분당을 가져오지 않는 한에서는 혁신해야 되는 것도 과제입니다. 예. 자, 민주당 하면 이제 비명계 이걸 정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빚 받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가결시킨 사람들. 자,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장 뭐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을 줄 듯 말듯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안 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겠죠. 예를 들어서 줄 듯 말 듯이 아니고 저는 줄 것처럼 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때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함께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했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비명계를 그 뭐 정리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명계에 거기도 다 선거 많이 치러본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나가서 탈당해서 탈당해서 뭐 다른 길을 모색할 수가 있고 집단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분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죠. 그 시간을 이재명 대표로서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게임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냥 지금은 화합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자객을 보내죠. 수박이 있는 곳에 자객을 보내서 정선을 시키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아마 총선 직전이 될 거라는 거죠. 예, 민주당에 계시니까 짧게. 일단 뭐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해가지고 당은 50% 여론조사 50%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와 지도부가 뭔가 핵심을 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게 이제 항상 충돌하는데요. 전략적 공천이 좀 과도해지면 뭐 분열의 어떤 이런 양태가 나타날 거고 또 그것이 적정하면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용인하면 저당은 혁신했다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 묘한 지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출입해서 취재하고 있는 최지원 기자,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아주 이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비명계 의원들이 많아서요. 실제로 뭐 당원 모집을 하는 것도 당원 모집 숫자도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확실히 적고 친명 신인 이제 그 비명계 지역구에 조전하는 친명 신인 그 원외 인사들이 더 당원 모집을 활발히해요. 많이 해가고 활발히 해가고 기존의 이제 비명계 의원의 조직까지도 뭐 끌어오기도 하고요. 그 현 지역에서는 이미 갈등이 충돌하고 있고 뭐 그 현수막을 띠내 붙이네 뭐 수석대도 현역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이 떼면 친명 의원들이 또 가서 붙이고 이런 이전투가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표적 공천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조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희생자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침공을 했던 이스라엘 남부 국경 마을에서는 민간인 시신 100여 구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사망자는 현재까지만 이미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뚫은 하마스 무장 세력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 마을로 향합니다. 주민 차량이 마을 출입문에 다가오자 잠복해 있던 하마스 무장 세력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공격했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협동농장 마을인 베에리 키부츠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시신 10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신은 참수당한 상태였습니다.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So you can look it on yourself. It's something that I never saw in my lif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양측의 사망자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공습으로 하마스의 고위 간부 2명을 사살했고 사상자 집계와 별개로 무장대원의 시신 1,500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עזה לא תחזור להיות מה שהייתה וחמאס לא יהיה. נחסל את הכל. ייקח זמן. לא ייקח יום ולא ייקח שבוע.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총 15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4발을 대공 방어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이들까지 살해하고 납치당했습니다. 정말 생지옥 같던 당시 현장.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예, 지금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같은 거에 찍힌 영상들이 인터넷 SNS에 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는 지난번에 269의 시신이 발견된 이스라엘 남부의 음악 축제 그 현장의 영상도 있는데 지금 음악 축제 한참 즐기고 있는데 예, 저기에서 뭐 하마스가 도망치는 민간인들을 지금 뭐 죽이거나 납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잠시 뒤의 상황이네요, 이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런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 안에 내 가족이 있다. 아이고. 내 가족을 저기서 발견해서 뒤늦게 내 가족이 저기에서 해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기막힌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최소 150명의 인질을 억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마치 사냥을 하듯이 사람을 노리고 쫓아왔다는 겁니다. 더 끔찍한 만행도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슬프고 무서운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모르 베이더라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집에서 이제 사살돼서 시신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자기 할머니인 거예요. 아이고, 내 할머니예요? 친할머니인 거예요. 네, 이렇게 괴한들이 이 할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니르 오즈라는 마을에 침입을 해서 할머니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할머니의 휴대폰을 뺏은 다음에 그걸 찍어서 할머니 계정으로 시신 사진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이른바 인증샷까지 저 할머니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손녀가 정말 할머니는 내 삶의 기둥이자 빛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너무나 악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마스의 총에 숨진 걸 할머니 SNS 계정을 통해서 사진을 보고 알았대요. 자,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우리 교민들 지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안전은 지금 큰 걱정인데 어떻게 잘 도착을 하셨습니까? 네, 안전하게 사실은 귀국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지금 단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같은 경우는 48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190여 명이 오늘 귀국한다라고 하는데요. 무력 충돌 이후 우리 국정기 귀국편을 통해서 이제 귀국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190명 오셨으니까 그 이후 일정도 잡아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아직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객 중 27명은 육로로 인접국으로 이동한다라는 소식이고요. 30명은 터키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한다라는 소식인데 나머지 200분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 쓴다라는 것이고요. 단기 체류 말고 장기 체류하는 국민들도 꽤 많습니다. 한 570여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대부분 안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당장 철수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한 경찰관의 눈썰미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8월 20일 오후에 안양의 한 지구대 앞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지구대? 어떤 차량이 앞에 범퍼가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지구대 앞을 슥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범퍼가 훼손됐는데도 그래서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뭔가 수상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차량의 뒤를 한번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부딪히네. 그런데 경찰이 따라간 걸 이제 느꼈는지 그 앞에 가던 차량이 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자, 얼마나 부딪혔는지 전봇대 두 번째예요. 이게 벌써 두 번째 부딪힌 겁니다. 그래놓고 계속 가요. 3번 부딪혀요. 자, 자막 잠깐만 빼주실래요? 4번째 부딪히거나 저기서 모퉁이 돌았잖아요. 1, 2, 3, 4. 지금 4번을 부딪혔대요.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계속 가요. 아니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경찰 쫓아온다고 저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도망가는 뺑소니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순찰차를 포함해서 9대의 차량하고 접촉이 있었고요. 전봇대도 2대나 파손을 했어요. 9대나 부딪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뺑소니를 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찰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춰 세웠어요. 예. 그럼 빨리 나와서 잘못됐다고 빌어야 되는데 끝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멈춰라, 나왔을까? 나와라 그런데도 나오지 않았고요. 예. 보니까 이제 이 술을 마신 음주 차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고요. 이 사람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이다 보니까 본인이 도망가고 싶었겠습니다만 결국 저렇게 잡히잖아요. 현장 상황 뭐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0.183 거의 뭐 이건 정신 못 차리. 그러니까 차량을 9대 전봇대 2개나 들이받고 저렇게 도망을 가죠. 인명피해가 다른 분들 그나마 큰 사망자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도로에 저런 차들이 만약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차 부서진 주인 서 결국 쓰지도 않고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참. 자, 다음은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에 알바생이 있고 주인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예, 한 남성이 편의점 바깥으로 막 뛰어가는 모습이 이제 그 영상에 잡혔는데 편의점 바깥으로? 예, 남성이 막 뛰어나가니까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역시 또 뛰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허. 저렇게 쫓아가더니 뛰어가던 남성을 뒷덜미를 잡고 저렇게 끌어왔습니다. 일로 와. 잡혔네. 예, 그래서 뛰어나갔던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왔습니다. 자, 지금 주인이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더니 잠시 뒤에 너 이 녀석 이리 와.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저 편의점 직원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손님에게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요. 지난 9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진 사연인데 사연즉슨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살해 협박한 손님을 응징한 점주의 사연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아르바이트생을 살해 협박한 점주의 사연이요? 네, 뒤늦게 쫓아간 남성은 이 편의점의 점주이고요. 잡혀온 사람은 당시에 그 전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제 좀 협박성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오니까 발견하자마자 이 남성을 잡으러 쫓아 나갔던 것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이미 전에 이제 편의점에서 절도 미수,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훔치다 걸려서 미수에 이르기도 하고 알바한테 이제 걸렸군요. 네, 커피우유를 훔치려다가 또 나중에 돈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나아가서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 협박하니까 점주가 못 참고 이렇게 쫓아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점주를 보고 위축되었던 걸까요? 곧바로 도망을 가고요. 예. 이어서 이 도망친 해당 손님을 붙잡아서 훈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냐라고 그렇지. 이제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너 녀석 말이야 사람 되라고 그동안 걸렸는데 내가 봐줬더니 계속 이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앞에 설명드리신 그런 뭐 샌드위치도 커피우유도 이렇게 훔치다가 걸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점주는 봐줬죠. 그러면서 출입 금지 각서를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살해 협박까지 한 거예요. 예. 이 편의점 점주 너무 힘들다고 정말 편의점은 10년 해도 힘들다고 하면서 힘든 심정을 토로하셨고요.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마음에 또 결심을 하셨어요. 이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 도망가는데 치탄 줄 알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점주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으니까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예, 그나마 저런 손님이었으니 망정이지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반달곰 얘긴데요. 야, 세상에 반달 가슴곰을요 키운대요. 왜? 웅담 채취하려고. 그러다가 이 반달 가슴곰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대요. 어떤 일입니까? 예, 한 고등학교 교사가 원래는 북극곰을 돕기 위해서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왜 그 곰을 사육하는 거 보고 사육곰 농장이라고 하는데 곰 농장. 예, 그 사육곰 농장의 실태를 알게 된 이 교사가 북극곰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때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다. 사육되는 반달 가슴곰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천만 원을 기부하는데 구조하는데 기부를 한 거예요. 5천만 원을 쾌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사육곰 농장에서 곰 한 마리가 이번에 구조가 된 건데 그 곰이 10살이라고 합니다. 예. 현악법상 웅담 채취를 10살 이상 된 개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이 되면 보통 도축을 하는데 예. 그 곰이 10살이 돼서 도축되기 직전에 이번에 구조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돈 드릴게요, 사장님. 예? 저 곰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10살 되면 웅담 빼간답니다. 그 전에 직전에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웅담 원래 하려고 했던 농장주도 찬성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이 농장주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곰이 10년으로 10살이 되었기 때문에 웅담을 채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웅담을 사겠다라는 고객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농장주가 그때 환경부에서 공룡보호시설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단체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서 내가 도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 단체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이런 좀 훈훈한 얘기인데 이 곰의 이름은 또 더 훈훈합니다. 왜냐하면 후원자의 성함을 따라서 이름이 주영입니다. 예. 아마 그 5천만 원 후원하신 분 성함이 주영 씨인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주영이는 지금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좀 공격성도 있기는 저 한데. 철창 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주영이가 다행히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영이가 살던 이 도축장은 강원도 화천군의 이제 마지막 웅담 채취 그런 사육장으로 역사의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육하던 농장주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내가 10년을 키웠는데 이제 막 돈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웅담 이거 뭐 거래하는 거 이게 합법인가요? 아닐 거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그렇게 많아요? 전국 곳곳에 곰을 나중에 웅담 빼먹으려고 사육하는 농장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전국에 아직도 18개가 남아있다는 소식이고요. 최인숙 하라 활동가는 전국에 300여 마리 가까운 곰들이 이렇게 사육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육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학대당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부와 이 농가 그리고 이제 동물권 보호단체들이 모여서 이 곰 사육 끝내자라고 이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산업을 끝내고 이제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 이제 협약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해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구례나 서천 등지에 이제 보호 시설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사육곰 농가의 협조도 필요하거든요. 관련 협약도 진행했고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동물 보호 단체나 이제 동물권 행동 단체에서는 이 화천군에서 이미 협의 관련해서 이행을 한 겁니다. 17마리의 사육곰을 구조했다라고 하고요. 네. 보호시설에서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300여 마리 중 일부만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호시설을 이제 그 예전에 사육시설을 보호시설로 개조를 한 다음에 이 사육곰들을 구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편안하게. 자, 다음 주제는요. 바로 이 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가수 김민종 씨인데요. 아니, 김민종 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무슨 일로요? 예, 김민종 씨가 KC 콘텐츠라는 회사의 공동 대표인데 이 회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는 K-팝 콘텐츠 시티 이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김민종 씨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 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오는 26일에 진행되는 산업부 종합감사 때 김민종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의결했습니다. 아니, 뭐 오라고 하면 증인으로 채택되면 다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증인은 모든 국민의 어떤 의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죄로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기도 하고 예전에 그 불출석 사유서 내고 뭐 해외로 갔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동행 명령장으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에 비춰봐서는 사실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뭐 국감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뭐 논란을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서 뭐 지난번에 왜 야구 감독 손동열 감독도 가서 할 말 다 하고 왔었잖아요.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